바쁘신 중에도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2017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학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청년의 중앙회장이신 김성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나일보 매년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김홍걸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민협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대북 통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의 마련을 검토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화협은 정파와 이념을 망라해서 정당, 종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선친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정부의 통일부가 있다면 민대화와 남남대화가 바탕이 된 민족 화해의 길을 다시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북 교류의 결과물을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의식을 마치고 2017 공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 사회는 공용철 KBS PD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명견말리 제작을 하고 계신데 명견말리 중에 특히 통일 분야는 공 PD님이 전부 기획해서 제작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공용철입니다.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로는 생략하고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 정책인데요. 우선 세 분의 발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는 통일국민협약의 프로세스와 통일 정책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세 분의 발제가 끝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여성, 시민사회, 법조, 청소년 문화를 대표하는 토론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의 토론도 듣고 마지막에는 기한 시간 내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전달하는 시간을 프로세스를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목을 제가 통일국민협약 프로세스와 통일정책 이렇게 잡고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됐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 새 정부의 통일정책을 개발해서 보고 거기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게 제안된 게 뭐냐라는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챕터 2가 되겠습니다. 왜 통일국민협약이냐? 왜 협약이냐? 이거죠. 이제 저희는 촛불 이후에 들어선 민주정부였죠. 광장정치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리원전 때 수기민주주의 제도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국민들 앞에 선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회를 갈등 사회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갈등 사회의 진원은 우리 국민의 이념적 폭보다도
엘리트들의 이념적 폭이 훨씬 넓다는 거죠. 국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것보다 사회 주도층, 여론 주도층의 생각의 차이가 훨씬 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 국가 사회 간의 구조화된 대화 체계, 저기 구조화된 대화가 국가 운영 모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일국민 협약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통일국민 협약을 할 거냐? 이제 저희가 통일국민 협약 얘기를 해보면 사정위원회 투명사회협약,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이런 예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저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도 이런 협약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아일랜드는 가장 유명한 협약적 모델들을 운영한다는데요. 대충 한 3년 간격으로 이제 협약들이 계속 갱신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아마 기간을 가지고 협약들을 계속 갱신을 해나가겠죠. 노사정위원회도 이런 프로세스를 모델,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첫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2013년에 사실은 인도 대북 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빛을 못 봤죠. 이게 이제 2017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정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승환 대표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이승환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그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추진 환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교류가 민간교류의 제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은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교류 자체 내에서 본다면 지난 그 보수정부 9년 동안 사실은 민간교류 제로 상태가 되면서 생태계가 그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가능성을 검토할 때 우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이른바 정경분리론 대 민간분리론 같은 이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잘 안 풀려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서 병행해서 진행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전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층적인 못했던 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 민간 분리에 이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 접근 통로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통일협약을 만들어 간다면 그 협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우선 제가 오늘 이 사회문화교육 관련해서 이 통일협약의 기본적인 골격과 구조, 원칙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3년에 진행했던 인도 지원에 관한 사회협약 안내 대체로 많은 참조를 해서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회문화교류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가 정당 정치 부분도 사회문화교류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우리가 포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문화교류
관련된 어떤 이익대표처나 이런 걸 만들 때 두루 포괄돼야 될 분야가 되지 않을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기구에 민주평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사회단체 협의체인 저희 민화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15 남치위원회도 있고 또 사실은 조직 목적에서 명백하게 이 국민 통일협약의 정신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법정단체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통일부가 만든 민족통일중앙협의회나 또는 법정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은 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건 뭐 급속하게 진행할 문제는 아니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원칙은 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한 국가 운영. 네, 지난 20여 년간 민간교류 현장에서 남북 또는 남남 사회문화교류 관련해서 앞장서서 우선 뭐 대북지원의 의 현황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좀 목소리가 안 좋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북지원의 의의는 뭐 다들 동의하시겠죠. 근데 앞에 우리 이성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국민협약을 추진하니까 인도적 분야의 협약을 제일 먼저 할 수 있겠다. 왜? 공감대가 많으니까. 또 아까 이성환 의원님 쉽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회문화교류는 감성이지만 인도적인 과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남 갈등의 핵심적인 표현이 지금 인도주의로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 우리는 말로 흔히 헌법이든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공동의 통일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화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 포괄의 상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입니다.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통과됐을 때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교였죠. 두 번째, 그러나 체계적인 투명이 이루어지고 있도록 종합적인 지책을 수립 시행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실행하되 종합적인 지책을 수립 시행한다. 6개 정부 때마다 나름대로 대북지원의 원칙이 비슷하지만 굳이 실행 과정이 전혀 달랐죠. 그 무려 20년 동안 가다서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필요하죠. 지겹죠. 또 그 다른 측면에서 대북 지원의 쇠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동포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공동을 생각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가 북한 동포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21년간 일을 하면서 보면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단돈 1,000억 이상이라도 적어도 북한 동포들을 위한 지원에 동참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전혀 중단돼 왔죠. 즉 대북 지원의 쇠퇴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국민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적 포용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지 모른다면서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 민족적 포용성을 갖는 하나의 실천의 단체는 해야 된다 33%입니다. 정부도 지원해야 된다 25%, 대개 60%의 국민들이 그래도 인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올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2000년 4월이죠. 역시 68%의 분들이 평화를 요구하지만 그중에 60%의 국민들도 여전히 소위 말하는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평화적 관계를 일관해 나가는 주장하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우리 여기 민간단체 대북 지원이 문항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핵실험하고 북한 소위 핵실험을 좀 강하고 나서의 그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40대는 비슷한데요. 젊은 층과 노년층 보십시오. 65대 32 정도로 인도적 대북 지원의 중단과 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6대 3이죠. 물론 여기에 정부 차원은 지역 중단해야 하나 인간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몇 프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95%, 1년 전 0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도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징그러운 겁니다. 평화에 대한 대북 지원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럼 영국에서 그럼 이 문재인 정부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그 대북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퍼주기와 핵개발청에 받아야 되는 강력한 대북전의 의지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저는 한번 되돌아볼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 1년 후에 드레스덴에서도 뭐 이런 선언을 했지만 결국 안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집권하면서 한반도 침략 프로세스와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적 한반 구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의 배경은 MB 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MB 철학은 대북 지원을 소위 북한 압박에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4년은 정반대의 결과였죠. 근데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부터 꾸준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표적인 이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3개월 후에 MB 때도 안 했던 모니터링을 보장한 식량을 국위 요청을 해왔죠. 저는 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불화가 됐죠. 왜? 식량은 안 된다는 방식대로 했습니다. 여전히 기국 인도적 지원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은 북한 핵 개발에 들어갔다는 인식의 반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받고 있죠. 사실 거꾸로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으로의 물자전단은 대선보다 패대감을 안 받고 있고 민간 교육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에 적극 가는 것을 사실 때문에 민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6월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신년사 발표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전히 형식적으로 민간 교류를 막고 있고 중단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죠. 오늘 어느 신문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지난 6년에 6개월 평가를 우리 정부의 외사람과 북한 정부의 냉정하게 지화함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따라서 인도적 대북 주한 정부차 대북 지원은 일정 정도 원칙과 방식과 절차 규모가 제도적으로 규정돼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적 논란을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결국 앞에 이승환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역시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독점을 위한 대북 지원 원칙이나 집행이 아니고 민간 협력을 통해서 원칙과 대협의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대북 지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제반상을 협의해 나가는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국민협약위원회에 대해 설치해야 될지 별도 법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통일부의 산하위원회에 될지는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북미협의 공동행동 규범을 2008년도에 만들었고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사회협약을 2013년에 만들었는데 현재 내부적인 협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 협약이라보다도 우리 이해 당사자 간의 공동 규범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 협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협약 서명자 총 560명 중에 대표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예전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5대 종교, 천주교, 불교, 민족종교, 그 다음에 대북지원 단체 일일이 이념적 갈등에 대응해 나가다가 전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일단 통일국민협약이라고 할 때 국민의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여성이 국민의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만든다 할 때 최소한의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성들의 성인지적인, 성평등적인 그런 관점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여성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성인지적인 통일운동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원칙, 인간 안보적 접근과 남북 간의 적대감 극복과 차이를 인정한 공존의 평화주의 원칙, 그리고 성평등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통일국민협약을 만듭니다.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국가행동계획에서 특별히 여성 참여 부분은 56쪽에 보시면은요, 이 박스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방통일 여기 5의 1번 주요 정책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데
국방통일 외교 분야의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을 4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와 통일부와 외교부의 행동 계획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 포함되고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통일국민협약을 이제 말할 때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대한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